자, 둘째 시간. 자, 이어서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들입니다. 자, 일단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지금 3번 판례입니다. 강제집행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하는 거. 이거 그 유명한 108조 통정허위 표시입니다. 통정허위 표시 무효죠. 6페이지요. 6페이지. 한 분씩 그죠? 자, 허위의 근저당권 설정. 108조 위반 무효라는 거죠. 108조 위반. 반사회는 아니에요. 반사회 아니라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만. 네, 자, 4번. 자,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방법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자, 강박을 당하게 되면은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이거 자체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일단 취소 사유라는 것 자체가 원칙상 효력이 유효라는 겁니다. 유효. 5번 아까 봤던 중간생략 등기 단속 규정 유효고요. 자, 6번입니다. 무허가 건물을 임대했다고 해서 이거를 반사회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자, 7번입니다. 양도세 피하려고 실제 거래 대금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 작성한 거. 이거 다운 계약서 쓰신 거죠. 유효예요. 유효입니다. 유효. 물론 처벌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유효. 자, 8번 같은 경우는 성공 보수 약정. 민사사건이죠. 민사사건. 네. 이러면 반사회가 아니고요. 자, 그다음 9번에 보시면은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는 거. 비자금을 조성하는 거 있죠. 왼쪽에. 비자금 뭐 하는 거? 조성하는 거. 이건 반사회적이에요. 조성은 반사회적이에요. 근데 그 조성된 비자금을 단순히 좀 은닉, 임치했다고 해서 이걸 반사회적이다라고 하진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자, 10번에서 말하는 요 임대인으로서 중개 의뢰인하고 임대차 계약한 거 있죠. 이것도 직접 거래하는 거 말하는 거죠. 이거 유효예요. 유효. 무슨 규정? 단속 규정입니다. 단속 규정. 단속 규정 유효고요. 11번 우연히 일회성. 우연히 한 번 중개하고 수수료 받았다는 거죠. 이거 유효잖아요. 유효. 중개사 법령에 나오는 거죠. 오케이. 자, 12번입니다. 명의신탁을 했다고 해서 이게 반사회적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명의신탁 무효지만 실명법상 무효인 거지 103조 위반 반사회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15번 판례 보죠. 15번 매도인이 실수로 상가지역을 상업지역이라고 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이 이걸 믿고 2배 높은 대금을 지급해버렸다는 거죠. 그죠? 일부러 속인 거예요. 실수였어요. 실수였습니다. 실수로. 그럼 이거 사기 아니에요. 사기도 아니고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입니다. 산모가 우연한 사고로 인한 태아 상해 대비를 위해서 자신을 수익자로 이렇게 상해보험 계약을 했다는 거죠. 이거는 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 유효한 것이고요. 반사회 아니죠. 자, 내려갑니다. 이제 05번에 보시면은 이중 매매가 나오고 있죠. 자, 이중 매매는 일단 1번 밑에 사례부터 보게 되면은 갑은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했고 중도금을 수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병한테다가 매도하고 등기를 맞춰주었다. 자, 일단 갑은 처음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거를 을한테 팔기로. 자, 을에게 이 부동산을 팔기로 이렇게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계약을. 자, 근데 매매 계약한 후에 이 을로부터 중도금도 받았다는 거죠. 자, 중도금까지 받았고. 그럼 이제 중도금 받았으니까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럼 이제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또 병이 더 비싸게 산다 그러니까 갑이. 병이 더 비싸게 산다고 하니까 이 병한테다가 팔기로 계약을 해버렸고 병한테다가 등기를 넘겨버렸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이중으로 계약이 된 형태 되는 거죠. 이때 을하고 병 중에서 일단 등기 받은 건 병이죠. 그럼 병은 일단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을 해버린다는 거죠. 선의만요, 선의하기 불문하고요. 선악 불문입니다. 일단 자 동그라미 1번. 일단 병은 X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을 합니다. 병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안 따집니다. 선악 불문. 2번처럼 병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그 사정만으로 갑과 병 사이의 이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순 없다는 거죠.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되려면은 적극 가담까지 해야 그게 반사회적이죠. 그냥 알고만 있었잖아요. 그럼 반사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이때 을은 그러면 갑을 상대로 해서 갑이 지금 계약상의 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행 자체가 지금 갑은 불가능한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행 불능을 원인으로 하여서 을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불능 원인으로 해제를 하는 거니까 최고를 하고 해제해야 돼요? 최고 없이도 해제할 수 있어요? 최고 없이도. 그죠? 최고 할 필요 없이. 최고 안 하고 곧바로 해제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뭐 그리고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요게 이제 이중매매 원칙이고요. 자, 근데 이제 주로 우리 시험에서 이중매매가 출제될 때는 오른쪽 사례처럼 출제가 되는데 보시면은 2번 사례 오른쪽 갑은 X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받았습니다. 역시 중도금까지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금 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후에 병이 갑의 배임 행위에 적극 가담을 해가지고 계약 체결하고 자기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중매매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왼쪽 사례와 다른 점은 적극 가담이 있었던 겁니다. 일단 갑과 을 이들 간에 매매 계약이 있었고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까지 받았고 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갑이 이걸 또 병한테 갖다 팔아버렸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병이 여기서 단순히 알고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갑한테 매도를 요청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가담이 들어간 요런 형태의 계약이 돼버리면은 이거는 반사회적 법률행위 되는 거죠. 그럼 계약 자체가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계약이 무효로가 되고 병이 갑으로부터 등기를 받으셔도 등기의 효력도 무효예요. 그럼 나중에 병이 이거를 제3자한테다가 갖다 팔아도 그런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라 하더라도 무효 등기 넘겨받았죠. 그럼 그 효력은 유효예요? 계속 무효예요? 계속 무효죠. 절대적 무효. 반사회적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라 가지고 계속해서 무효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선의 제3자 정의 갑과 병이 체결한 이 계약에 대하여 유효를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이미 절대적 무효 확정되어 있는 계약이어서 이거를 유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이제 1매수인 을이 자기 권리 행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가 됐죠. 이런 것들은 지문 함께 보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입니다. 계약금 해제. 갑은 계약금 2배 주고 을과 했던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중도금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이행 착수 단계로 나아간 거죠. 자, 내려갑니다. 절대적 무효죠. 갑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다. 근데 이 무효는 단순한 무효가 아니라 절대적 무효라는 거죠. 절대적 무효.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병한테 넘어간 등기 있죠. 추인을 하더라도 이거는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자, 4번 내려갑니다. 을이 병 상대로 하여서 등기에 말소 청구를 한다면
직접적인 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 엄청 많이 물어봤죠. 여기서 결국에 을이 병에게 경료된 요 등기에 대해서 말소 청구를 하려면은 직접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러죠? 갑을 대위해야 되죠, 그죠? 매도인 갑을 대위해서 대위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직접적으로는 할 수 없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5번에 보시면은 을은 갑 대위해서 병한테로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지금 밑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경우 이거는 을이 병 상대로 해서 직접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대위하고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6번 을이 병 상대로 불법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 오케이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7번입니다. 을은 혹은 자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갑이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됐기 때문에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8번입니다. 을이 그러면 갑과 병이 체결했던 계약에 대해서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냐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채권자 취소권 이거 우리 시험에서 두 파트에서 물어봐요. 일단 채권자 취소권이 가능한 파트는 쭉 나중에 만나게 될 통정허위 표시. 통정허위 표시 파트에서는 채권자 취소권을 할 수 있다고 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금전 채권자가 등장하거든요. 걔가 채권자 취소권 할 수 있죠. 자, 근데 현재 보고 있는 이중매매 파트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행사하는 것은 안 된다, 불가하다. 다른 파트에서는 채권자 취소권 안 물어봅니다. 이 두 파트에서 물어봐요. 그럼 이렇게 답을 하셔도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항상 틀이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내려갑니다. 만약에 병이 자기가 직접 갑하고 계약을 했던 게 아니라 대리인 무를 시켜서 무가 가서 계약을 했던 거죠. 근데 대리인 무가 현장에서 적극 가담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반사회예요, 반사회 아니에요? 반사회 맞습니다. 대리인이 적극 가담하면 반사입니다. 둘째 줄에 그런 사정을 병이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쨌든 반사회적인 행위를 한 거고 병은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페이지 넘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전득자 나오죠. 자, 10번 보시면은 병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전득한 정 같은 경우 선의이더라도 얘는 소유권 취득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정이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는 거를 조금 다르게 또 풀어서 11번 병으로부터 선의의 정이 X 부동산에 관련해가지고 이전 등기를 받았을 때 정은 선의 제3자 정은 갑과 병이 체결했던 이 계약에 대해서 갑과 병의 계약에 대해서 이 계약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이중매매는 임대차 계약이 이중으로 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법리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를 이중으로 하든 임대차 계약을 이중으로 하든 관련된 내용은 똑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이제 내려가서 6번 불공정 법률행위입니다.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피해자 측이 있고요. 자, 피해를 입는 측이 있고 그 다음에 폭리자 측이 있죠. 일단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만약에 피해자 측이 매도하는 쪽이고 폭리자가 매수하는 쪽인데 매매 계약을 했는데 피해자가 넘기기로 약속했던 뭐 토지가 10억 상당의 토지였음에도 폭리자 측 매수자가 대금 지급했던 게 2억밖에 안 된다면
그럼 이거는 급부와 반대급부가 현저하게 불균형 상태죠. 객관적 요건 불공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피해자 측에 어떤 궁박했던 사정, 혹은 경솔했던 사정, 혹은 무경험의 사정. 궁박하고 경솔, 무경험 세 개가 다 있을 필요는 없죠. 세 개 중에 한 개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폭리자 쪽에서는 이런 사정을, 피해자 측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거를 이용해 먹, 이런 의사를 가리켜서 폭리 의사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하양 색깔로 쓴 객관적인 요건, 불공정의 객관적인 요건, 노랑 색깔로 쓴 불공정의 주관적 요건, 이것들을 다 갖추게 되면 결국 이자들의 이 계약은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자, 그리고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면은 그 효력 자체가 역시 무효로가 된다는 거죠. 절대적 무효죠, 이것도. 자, 그럼 일단 먼저 목적부터 보겠습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 이 자가 바로 피해자 측입니다.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 행위들을 규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번 내려갑니다. 객관적 요건. 자, 먼저 판단 시점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1번에서 말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 이거 자체가 객관적 요건이고, 이거를 판단하는 시점이 언제냐는 건데, 둘째 줄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행위 당시라는 거는 계약이 체결될 그때 그 당시를 말하는 거죠. 계약 성립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도 같은 말하고 있죠. 불공정 해당하는지는 계약 체결 당시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자, 판단 가치 내려갑니다. 지금 동그라미 3번에서 말하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 현저한 불균형 자체가 객관적 요건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밑에 줄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죠. 만약에 이 객관적 가치가 주관적 가치라고 나왔다? 그럼 틀린 말이죠. 지금 이 요건 자체가 주관적 요건이라고요? 객관적 요건이라고요? 객관적 요건이죠. 그러니까 객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하는 게 맞다는 거죠. 토지가 당시 시가상 10억이었다. 매수자가 지급했던 대금은 2억이었다. 이런 거 자체가 객관적인 사실이잖아요. 객관적 사실. 그러니까 그 가치 판단할 때는 당연히 주관적 판단하는 게 맞아요? 객관적 판단하는 게 맞아요? 객관적 판단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3번 주관적 요건입니다. 불공정 되려면은 피해자 측의 궁박, 경솔, 무경험 세 가지 중에서 어떤 한 가지가 필요하다. 궁박 내려갑니다. 궁박은 정신적 궁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심리적 궁박일 수도 있어요. 3번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경험은 일반적인 거라고요? 특정 영역인 거라고요? 일반적인 무경험이 무경험이라는 거죠. 뭐가 아니고 특정 영역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입니다. 폭리 행위는 이 피해자 측에게 궁박 상태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한 폭리자가 가진 인식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폭리 행위가 된다는 거는 이 폭리자가 이 피해자의 이러한 사정을 알고까지가 끝난 거예요. 이용까지 해야 돼요. 이용까지 해 먹어야 된다. 알고 플러스 이용까지. 이용해 먹는 것까지로 나아갔을 때 폭리 의사가 있다. 자, 5번 내려갑니다. 피해 당사자가 급박한 공궁 상태에 있었고, 여기서 말하는 급박한 공궁이 바로 궁박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궁박 상태.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어떤 폭리 행위 악의가 있을 때 그때 불공정이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
궁박경솔 무경험을 판단할 때 만약에 피해자가 가서 직접 계약을 했던 게 아니고 피해자의 대리인이 가서 계약을 했던 거라.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경험을 판단을 할 때 대리인 기준 판단하는 게 있었죠. 뭐랑 뭐가 대리인 판단이었죠? 경솔하고 무경험하고 두 가지. 경무대였죠. 이 두 가지가 대리인 기준 판단이고요. 궁박은 본인 기준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6번 같은 경우는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 그 다음 7번입니다.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는 경솔하고 무경험하고 대리인 기준 판단, 경무대. 자, 8번은 두 개 다 말하고 있죠. 경솔과 무경험 대리인 기준 판단, 궁박은 본인 기준 판단이다. 자, 밑에 입증입니다. 법률행위가 현저한 공정을 잃었다고 해서 궁박, 경솔, 무경험 추정되지는 않는다는 거. 추정 안 되니까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 5번에 보시면은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으로 주장하지 말자. 소송하지 않도록 합시다라는 이런 부재소 합의를 했다는 거죠. 무효입니다. 무효. 부재소 합의 무효. 자, 그 다음에 효과로 내려갑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1번에 그 불균형 부분에 한해서 무효가 되는 거 그거 아니라는 거죠. 불균형 극이만 무효라고요? 전부 다 무효라고요? 전부 다 무효가 맞죠. 그러니까 뭔가 법률행위 내용 중에서 어떤 일부분에 법률행위 중 일부분에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면 거기 일부만 무효로 취급되어 전부 다 무효로 취급돼요. 네, 그렇죠.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로 취급되잖아요. 전부 다 무효인 것으로. 원칙적으로 그렇게 취급이 됩니다. 전부 다 무효. 그러니까 이제 현저한 불균형이 있었다면은 거기만 무효다? 아니요. 그냥 전부 다 무효다라고 해야 되죠. 자, 2번입니다. 불공정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서 추인을 하더라도 유효가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3번 지문 엄청 많이 물어봤죠. 추인은 안 되지만 뭐는 가능하다? 전환의 법리. 전환 동그라미.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계속 물어보고 있죠, 지금. 전환은 된다는 거죠. 전환이라는 개념은 불공정에서만 물어보는 개념이라서 그냥 외우라 그랬죠. 전환이 나오면 그냥 된다고. 딴 데서는 안 물어봐요.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7번 적용 범위예요. 자, 불공정 법률행위는 자, 일단 첫째, 부담 없는 증여. 증여는 공짜로 받는 거니까 반대급부 자체가 없죠. 그러니까 증여 공짜로 받는데 뭐 불공정이고 뭐고 그건 판단이 안 된다는 거죠. 무상행위, 불공정이 적용될 수 없다. 자, 그리고 밑에 경매입니다. 경락대금과 목적물 시가에 현저한 차이가 있던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을 싸게 낙찰받았다는 거죠. 싸게 낙찰받은 거는 불공정한 거다, 잘 받은 거다. 에? 경매를 잘 받으신 거죠. 그걸 불공정이라고 하면 안 되지. 그걸. 자, 오케이. 오른쪽 7번 법률행위 해석 보겠습니다. 자, 해석 방법 자체가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잖아요. 첫째, 자연적 해석. 자연적 해석이라는 거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거냐? 당사자가 가진 생각대로 하는 해석 방법. 의사. 당사자가 갖고 있는 생각, 그거대로 해석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주범적 해석은 표시된 대로 하는 해석 방법. 일단 그게 다릅니다. 자연적 해석이 적용되는 경우는 양 당사자의 생각이 우리의 너와 나의 생각이 일치할 때 우리의 생각이 일치하고 있어. 그러면 형식적으로 쓰여진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일치된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연적 해석.
근데 규범적 해석은 야 우리 생각이 달라. 우리의 생각이 지금 불일치하고 있어서 분쟁이 생겼어. 불일치. 이러면은 이제 서류, 표시된 걸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연적 해석을 할 때는 결국 표의자가 가지고 있던 의도대로 계약이 된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차고 주장하면서 취소할게요. 이거 안 됩니다. 차고 취소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자연적 해석에서는. 규범적 해석이라면 표의자가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고를 원인으로 하여서 취소권 행사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이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사례 한 개 보죠. 1번. 매도인은 자기 소유 X 토지에 대해서 매수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던 겁니다. 근데 X 토지 지번 착오가 있어가지고 Y 토지에 대해서 등기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일단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요? 체결되지 않았어요? 체결됐다고 돼 있죠. 근데 체결이 X 토지에 대해서 체결됐어요? Y 토지에 대해서 체결됐어요? 예. 예? X 토지죠. 같은 책 보고 있죠, 그죠? 아니, 첫째 줄에 지금. X 토지에 대하여. 눈만 뜨면 보입니다. 자, X 토지에 대하여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X 토지로 합의한 거죠. X 토지. 합의했는데 등기 넘길 때 서류 잘못 써가지고 Y 토지로 넘어갔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X 토지로 계약이 성립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생각이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 생각 일치. X 토지로 일치, Y 토지로 일치. X 토지로 일치되고 있던 겁니다. 자, 따라서 동그라미 1번. 자연적 해석이라는 건 당사자 내심적 의사가 가지는 그 의미를 확정하는 거다. 생각대로 하는 해석 방법이다. 맞습니다. 자, 이 사례 속에서 2번 매매계약은 X 토지에 대해서 그렇죠, 유효하게 성립된 거죠. 따라서 3번의 매수인은 X 토지 나한테 넘기라고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X 토지 계약 성립된 거라서. 자, 그리고 4번입니다. 이때 매도인은 착오를 주장하면서 X 토지에 대한 계약 취소하겠다 할 수 없습니다. 자연적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5번입니다. Y 토지에 대해서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고 6번 Y 토지에 관해서 등기 넘어간 거는 원인 무효 등기입니다. 이건 원인 없이 등기가 격려된 거예요. 따라서 무효다. 무효. 7번입니다. Y 토지가 매수인으로부터 제3자한테다가 양도돼 버렸다는 거죠. 그럼 이때 제3자 같은 경우 소유권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미 무효가 돼 있기 때문에 무효 넘겨받아도 제3자는 취득을 못하죠. 선의의 제3자가 나왔을 때 우리는 보호를 해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착해가지고. 우리 지문을 보다가 선의의 제3자가 나왔어요. 그런 사정을 몰랐던 자 선의의 제3자가 나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보호를 해주고 싶죠. 그렇죠? 선의는 몰랐던 사람이니까. 하지만 선의 제3자가 나왔을 때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첫째, 보호받지 못한다. 보호를 받지 못해요. 선의 제3자. 이게 원칙이에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는 경우보다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럼 어떤 경우 선의 제3자가 보호받습니까? 자, 보호받는 경우는 이런 경우입니다. 비지, 통정, 혹은 착오, 사기, 강박과 같은. 비진이 통정 같은 경우는 상대적 무효고 상대적 무효. 착오, 사기, 강박 같은 경우는 상대적 취소거든요. 여기서는 효력 자체가 상대적이어서 당사자들 관계를 벗어난 제3자 관계에서는
선의 제3자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상대적 무효라는 게 우리 시험에서 두 개밖에 없거든요. 비진이 표시하고 통정어의 표시. 근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비진이 표시도 아니고 통정 허위도 아니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무효는 다 그냥 절대적 무효인 겁니다. 비진이 통정 빼고 싹 다 절대적 무효예요. 그러면 7번에서 말하는 그 제3자한테 넘어갔을 때 그 제3자는 보호를 못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비진이 통정에서는 보호받겠지만, 차고 사기강박에서는 보호받겠지만 다른 파트에서는 보호를 못 받는다는 거죠. 자, 근데 보호받는 제3자 조금 더 있습니다. 3번. 자, 일단 가등기 담보법.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양도담보 등기됐을 때 제3자 선의한테 넘어갔을 때 그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선의 제3자 보호 규정 있고요. 선의의 제3자 보호 규정. 그리고 우리 이전에 봤었던 부동산 실명법 있죠. 명의신탁 실명법상.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선의의 제3자가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이게 무적의 제3자죠. 여기는 선악 불문하고 보호받습니다. 무적의 제3자. 여기를 제외하면 2, 3, 4번을 제외하면 제3자 보호 못 받아요. 다른 파트에서. 물론 해제 파트도 있긴 하죠. 해제 파트. 해제 파트도 제3자 보호받죠. 예? 해제 파트죠. 해제 파트. 거기도 보호받는 제3자 나옵니다. 해제 파트. 근데 해제에서 보호받는 제3자는 효력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거기서도 선악 불문 보호받습니다. 여기 빼고는 없죠. 없죠, 그죠? 없어요. 없죠, 그죠? 여기 빼고는 이제 보호받는 제3자가 없는 거죠. 없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네. 이런 거랑 관련된 보다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가 좀 더 된 다음에 나중에 이제 또 뭐 마무리 특강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때 한 번 더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석이었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 계속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를 이제 넘기셔가지고요. 자, 10페이지로 오세요. 10페이지. 08번 비진위 표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페이지 08번의 비진위 표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의사 표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의사 표시 파트에서는 일단 먼저 비통착, 의사 표시 불일치가 나옵니다. 지금 10페이지의 08번 비진위 표시, 11페이지에 09번 통정 허위 표시, 그 다음에 한 2장쯤 넘기시면은 14페이지에 10번의 착오, 여기까지가 의사표시 불일치 파트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사기강박 보이죠? 여기가 이제 하자 있는 의사표시인 겁니다. 차례차례 한 개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비진위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비진위 표시에서는 효력상의 효력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비진위 표시가 어떤 거냐, 동그라미 1번 첫째 줄 보시면은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스스로 알고서 한다라는 점에서 이게 착오랑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비진위 표시는 거짓말하는 거죠. 거짓말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자, 표의자가 있고요. 표의자가 있고, 그리고 그 표의자로부터 의사표시를 받은 상대방이 있는 거거든요. 표의자와 상대. 이때 표의자 같은 경우, 표의자. 요 사람 같은 경우는 일단
상대방한테다가 의사표시를 했다는 건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의사표시가 거짓이었다는 거예요. 거짓말. 거짓말은 하는 사람이 스스로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알고 하는 거죠. 나 지금 거짓말하고 있어. 를 스스로 알죠. 그게 비진이 표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줄 생각이 증여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없거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를 한다는 표시를 상대방한테다가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상대방은 제가 지금 진실을 말하는 건지 거짓을 말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죠. 상대방 몰라요. 선이 무과실이란 말이에요. 이러면은 비진위 표시는 그대로 유효입니다. 그러면 이제 표의자가 했던 거짓말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 책임 안 져도 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한다 그랬어요. 사랑한다고 사랑 안 한다고? 안 하는데 표시했다는 거죠. 표시했어. 그럼 상대방은 제가 지금 진실로 얘기하는 건지 뻥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몰라요. 그리고 무과실이잖아요. 그럼 사랑한다 그랬으니까 책임져야 돼, 책임 안 져도 돼? 예? 책임져야 된다. 거짓말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줄 생각도 없으면서 준다고 표시했죠. 그럼 상대방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죠. 아, 준다는 거구나. 네가 나한테 지금 부동산 준다는 거네? 오케이, 좋아. 준다는 거죠. 그렇게 믿고 있죠, 상대방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표의자가 구속당하는 거예요. 증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증여 안 하시면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청구. 준다더니 너 왜 안 주냐? 청구할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게 유효라는 뜻입니다. 물론 반대로 이미 갑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이 이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건 무효거든. 그래서 효력이 시험에서 말이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단락을 다시 보겠습니다. 진위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알고서 한다라는 점에서 이건 착오하고 구별됩니다. 그러니까 착오라는 거는 의사표시 불일치를 모르고 했으면은 착오인 거고, 의사표시 불일치를 스스로 알면서 했으면 비진위 표시인 거죠. 2번, 진위 아닌 의사표시라는 거는 통정은 없죠. 거짓말을 둘이서 짜고 했어요? 혼자서 했어요? 혼자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통정 허위랑 구별됩니다. 자, 효력으로 내려갑니다. 비진위 표시. 원칙적으로는 이게 유효라는 거죠. 그냥 표시된 대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2번 단락, 부동산 매매에서 비진위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 그리고 과실 없는 경우, 선의이고 무과실이다. 그 경우에 유효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반대로 해석하게 되면 밑에 예외적으로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위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죠. 그때는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라고 돼 있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면은 악이 과실 다 있어야 무효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개만 있어도 무효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개만 있어도 무효라는 거죠. 이 관계가 이해되세요? 악이. 네? 악이. 알았다는 거죠. 근데 무과실. 악인데 무과실. 이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죠. 왜 무효죠? 악의가 있어요. 악의가 들어가 있으면 그냥 무효라고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선인데
선이이지만 과실이 있어요. 그럴 수가 있나? 아무튼 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죠. 그죠? 이러면 유효다, 무효다? 무효예요. 과실 있으면 무효예요. 그러니까 악의 혹은 과실 둘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다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죠? 더 이상 경우의 수 없나요? 네? 더 있을 것 같은데 경우의 수가? 그러니까 선이라는 것 자체가 악의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무과실이라는 것은 과실이 없다는 거, 잘못이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다 갖췄을 때.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 중 한 개만 갖고는 유효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선의 무과실 두 개를 다 갖췄을 때 그때가 효력이 유효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효로 되는 경우는 선의 이고 무과실 둘 다 갖췄을 때 이렇게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4번 같은 경우 상대방이 비진이 표시 당시에 안 경우다라는 거죠. 그럼 이건 악의가 있었던 거죠. 그럼 고민하지 말고 무효예요. 5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악의였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효력이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됩니다. 뭐 취소할 수 있다? 그럼 말이 안 되죠. 취소는 말 안 됩니다. 취소는 차고 사기강박에서 취소하는 거죠. 취소를 하는 건 아니다. 자,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이거는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신경 써서 봤으면 알 수 있었던 상황을 말하는 거죠. 과실. 그 경우 역시 무효인 거지.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7번 내려갑니다. 상대방이 표의자 진이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 쪽에서 증명해내야 됩니다.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누구냐? 표의자 갑이 있고 상대방 을이 있을 때 그럼 표의자하고 상대방하고 이제 막 분쟁 생기죠. 상대방은 야, 나 몰랐어. 나 무과실이야. 그러니까 유효야. 그러니까 부동산 내놔. 이게 상대방 입장이죠. 그러면 표의자 갑의 입장은 너는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몰랐을 거라고. 너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무효고 나는 부동산 안 줄게. 이게 상대방 입장이죠. 그럼 누가 증명해야 되냐는 거죠. 일단 유효인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고요. 이게 원칙에 해당되기 때문에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 추정돼요. 그러니까 입증 책임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는 거죠. 갑이 증명해내야 됩니다. 지금 7번에서 말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 있죠. 이게 표의자 갑인 거예요. 8번 내려갑니다.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 효력이 없는 경우라는 거죠. 진이 아닌 의사표시에서 효력이 없는 경우라는 거는 무효인 경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효인 경우. 야, 진이 아닌 의사표시인데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어서 무효야, 무효. 그래가지고 을이 등기를 받았는데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걸로 밝혀져서 무효야, 이 상황인 거죠. 자, 근데 이후에 이 상대방 쪽에서 제3자한테 팔아 넘길 수 있거든요. 제3자한테 팔아 넘겼을 때 제3자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의 무효가 절대적 무효여, 상대적 무효여. 상대적 무효입니다. 을한테 넘어갔을 때 무효라 하더라도 그것이 그대로 그런 사정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한테 넘어간다면 그 효력은 유효가 됩니다. 선의 제3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로 좀 내려가 보죠. 일단 먼저 진의의 뜻입니다. 동그라미 1번 단락. 진의라는 거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가진 생각을 말하는 겁니다. 생각이 진이고 둘째 줄 진정,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 속에서 바라는 사항이 진이라고요? 표의자 생각이 진이라고요?
생각이 진이라는 거죠. 표의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라고요? 그게 진이라는 거죠. 표의자가 가지고 있는 진정, 마음 속에서 바라는 것. 그거라고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에서 바라는 거 그거 아니에요. 진이는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판례가 있는 거죠. 갑이 을로부터 강박을 당해서, 자, 상대방 을 쪽에서 갑을 강박을 하는 거죠. 이게 당시 80년도 때 재산 헌납을 강요했던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서 무슨 국가기관에 무슨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저 기업 회장들한테 가서 국가를 위해서 저기 좀 재산을 좀 내놔라. 한마디로 이제 삥 뜯는 거죠. 재산 내놓으라고 강박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장들이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주기로, 자, 증여를 하기로 표시했다는 거죠. 그러면 강박을 당했던 갑이 가지고 있던 마음은 주기 싫어. 나쁜 놈들 삥 뜯는다. 이게 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싫다고 내가 증여를 안 하면은 우리 회사가 불이익을 보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서. 기분은 더럽지만 이거는 줄 수밖에 없겠다. 알겠다. 그래서 내가 주겠다라고, 증여를 하겠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판단. 그러니까 마음이 시키는 것과 머리가 시키는 게 다르다는 거죠. 지금 마음과 머리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마음과 생각이 다르죠. 근데 판사님이 진이는 생각이 진이라고, 마음이 진이라고. 생각이 진이라고. 이게 진이라는 거죠. 그렇게 진이를 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표시했으면 이거는 진이의 표시다, 비진이의 표시다? 진이의 표시라는 거죠. 생각한 거대로 한 거니까. 생각하니까요. 자, 그래서 밑에 강박 보시면요. 강박에 의해서 증여의 의사 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증여의 내심 효과 의사가 결여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즉, 진이에 해당한다는 말이고요. 자, 3번입니다. 강박에 따라서 제3자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이때 표의자는 마음 속에서 원하진 않았지만 당시의 상황 속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판단해서 의사표시했다는 거죠. 그게 진의의 표시가 된다는 거죠. 지금 첫째 줄에 마음에서는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죠, 마음은. 그죠? 근데 둘째 줄에 나름 최선이라고 판단한 거 있죠. 이게 생각이에요. 생각대로 표시했다는 거고. 그럼 이거는 진의대로 했다는 거죠. 4번 판례,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 본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강박을 당하니까 나는 지금 삥을 뜯기고 있다. 이게 표의자의 마음이라는 거잖아요. 마음. 하지만 둘째 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 표시했죠. 이게 표의자가 가진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의사 표시는 생각대로 한 거기 때문에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즉 진의에 해당됩니다. 5번 내려갑니다. 대출 절차상 편의를 위해서 명의를 빌려준 자는 채무부담 의사가 있는 거죠. 그럼 그건 진의의 표시로 봐야 돼요. 6번 은행 대출 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서 갑이 대출 한도가 넘어가지고 대출을 못 받아. 그래서 을이 은행 대출 약정서에다가 주 채무자로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근데 은행이 이런 사정을 알고 있었던 거죠.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습니다. 을의 의사표시가 진이이기 때문에 을은 그냥 그대로 유효하게 대출금 채무 책임져야 된다는 거죠. 자, 7번입니다. 자의로 사직서 제출한 거. 비진의 표시가 아니죠. 진의로 한 거고요.
자, 8번입니다. 사직 의사 없는 사기업 근로자가 사용자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사표 쓴 거는 비진위 표시로 봐야 되겠죠. 자, 그다음 밑에 적용 범위에서는요. 동그라미 2번 단락이요. 대리인이 오직 자기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대리권 남용했습니다. 자, 대리권 남용 이거 대리 파트 가서 만나게 될 텐데 요때 이제 비진위 표시 규정 107조거든요. 107조 갖고 와서 유추 적용시켜서 대리권 남용 그 사례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비진위 표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통정 허위서부터는 좀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